안녕하세요. 지속가능연구소 소장 김민석입니다. 새 정부에서도 ESG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기사나 정보가 종종 나오고 있는데요. 환경 분야에서는 기후 환경과 에너지 정책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고, 사회 영역에서는 인권 경영과 산업 안전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영역에서는 준법 경영과 윤리 경영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슈입니다. 얼마 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느 자리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죽으면 안 된다. 열심히 일하고 돈 못 받으면 안 된다. 비슷한 일을 하고 차별받아서도 안 된다.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일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사회 영역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산업 안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 안전 현황을 이해하려면 먼저 통계적 현실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사망 만인율은 0.98명으로 이는 만 명의 노동자 중 약 0.98명이 산업 현장에서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중 사고 사망 만인율은 0.39명, 질병 사망 만인율은 0.59명으로 절대 수치로는 사고로 827명이 그리고 질병으로 1271명이 일터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었음을 나타냅니다. 산업재해 전체 규모를 살펴보면 2024년 기준으로 약 14만 3천 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 이는 매일 평균 391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한다는 계산입니다. 재해율은 약 0.67%로 이는 노동자 1000명 중 6.7명이 산업재해를 당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국제적으로 어떤 수준인지 비교해보면요. OECD 평균인 0.29명보다 여전히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독일이 0.11명, 일본이 0.17명, 그리고 영국이 0.18명인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비 2배 이상 높은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사고 사망자가 전체 사고 사망자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어서 규모로 보면 5인에서 49인 규모의 사업장에서 44%의 사고가 생기고, 나이로 보면 60세 이상 근로자가 49%, 그리고 사고 유형으로 보면 떨어짐, 즉 낙상사고가 약 3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요, 새로운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2030년까지 산업재해 사망 만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29명까지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대비 약 30% 이상 감축하는 야심찬 목표인 것인데요.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 그리고 사회 전체의 안전문화 혁신이 필요합니다. 산업안전사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상적인 안전사고 유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사무실에서는 가장 흔한 사고로 어떤 것들이 발생할까요? 바로 넘어짐이나 미끄러짐 사고입니다. 실제로 바닥에 흘린 커피나 물 또는 정리되지 않은 전선, 열려있는 서랍장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로 한 기업에서는 사무실 바닥에 떨어진 클립을 밟고 넘어진 직원이 손목 골절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높은 선반의 물건을 꺼내려다 의자에서 떨어지는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주로 사용하는 근로자들에게는 반복성 스트레스 손상이 큰 문제인데요. 장시간 같은 자세로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하면 손목 터널 증후군, 그리고 목과 어깨의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요, 사무직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쁜 주방에서는요, 서둘러 일하다 보니 안전수칙을 간과하기 쉬운데요.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일하는 분들은 화상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뜨거운 기름이 튀거나 끓는 물에 데이는 사고 또는 칼에 베이는 사고가 대표적
일 수 있겠네요. 배달업계에서는 교통사고와 추락사고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배달 노동자의 산재 사망률은 전체 업종 평균의 5배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빠른 배달을 위해 과속하거나 위험한 운전을 하게 되고 계단이나 미끄러운 바닥에서 넘어지는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매업이나 물류업에서는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발생하는 요통이 가장 흔한 산업재해 중 하나입니다. 올바른 들기 자세를 모르거나 무리하게 혼자서 무거운 물건을 옮기려다 허리를 다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기 관련 사고도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젖은 손으로 전기 기구를 만지거나 손상된 전선을 방치했을 때 감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사 현장이나 수리 작업 중에 이러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곤 하죠. 그러면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중대한 산업안전 사고들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안전의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업에서는 몇 년 전 거제시 건설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6월에는 부산 건설 현장에서도 같은 사망 사고가 났는데 안전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이 사고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물류업계에서는 과로로 인한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5년 8월에도 용인에 있는 대형 유통회사 소속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50대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물류센터의 경우 최근 5년간 230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가운데 이번까지 8건이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에는 20대가 야간 근무를 하다 과로사했고 2021년과 2022년도에는 전도 낙하 사망사고 그리고 2023년 부천센터 화물 하역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는 등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례는 2024년 한 기업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입니다. 경기도 화성의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화재였는데요. 23명이 사망한 이 사고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첫째,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화재 발생 시 대피 경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리튬 배터리라는 위험 물질의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했습니다. 이러한 사고들의 공통점을 분석해보면 대부분 예방 가능한 사고였다는 것입니다. 안전수칙을 제대로 준수하고 적절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해서 대응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들이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안전에 대한 인식과 투자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효과적인 산업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방 방안을 기술적, 관리적, 그리고 교육적 측면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술적 예방 방안의 핵심은 본질적으로 안전한 시설과 장비를 도입하는 것인데요. 위험한 작업을 자동화하거나 안전장치를 강화해서 사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프레스 기계의 경우 양손 조작식 안전장치를 설치하면 작업자가 양손으로 버튼을 동시에 눌러야만 기계가 작동하므로 끼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난간과 안전망을 설치를 하고요. 계고부에는 덮개를 설치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IoT 센서를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도 도입되고 있는데요. 작업자가 착용한 안전모에 센서를 부착해서 위험 지역에 접근하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고 관리자에게 알림이 전송되는 시스템입니다. 화학 공장에서는 자동 차단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가스 누출이 감지가 되면 자동으로 밸브를 차단하고 환기 시설을 가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폭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전기 방지 설비와 방폭형 전기기구 사용도 필수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 관리적 예방 방안은 안전관리 시스템과 절차를 체계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험성 평가를 통해 사업장의 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파악을 하고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출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험성 평가는 일회성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변화하는 작업 환경에 맞춰 업데이트 되는 것은 기본이 되겠네요. 작업 허가 제도도 중요한 관리 방안입니다. 특히 위험한 작업인 용접이나 밀폐 공간 출입,
높은 곳 작업 등은 사전에 안전 조치를 확인하고 허가를 받은 후에만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바로 제도가 되겠습니다. 안전점검 체계 구축도 필수적인데요. 일일 안전점검이라든지 주간 안전점검, 월간 안전점검 이런 단계를 나눠서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발견된 문제를 즉시 개선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적 예방 방안은 안전 문화를 조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단순히 법정 교육 시간을 채우는 형식적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안전 의식을 높이고 안전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때 체험형 안전교육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VR 기술을 활용해서 가상현실에서 안전사고를 체험해보거나 실제와 같은 모형을 만들어서 안전장비 사용법을 실습하는 방식이 해당이 되고요. 맞춤형 교육도 중요합니다. 신입사원이나 경력사원, 그리고 관리자급 또는 외국인 근로자 등 대상별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죠.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언어 장벽으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모국어로 된 안전교육 자료와 통역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 대응 방안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와 구조를 위한 비상계획을 수립하고요.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즉시 사고 현장을 보존하는 그리고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절차도 명확히 해야 하고요. 지금까지 산업안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것이 실제로 효과로 나타나려면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안전을 비용이나 번거로움으로 여기는 인식에서 벗어나서 투자하고 지켜야 할 가치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안전한 사회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정부, 기업, 시민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인데요. 우리 모두의 안전의식과 실천이 모여서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산업재해 사망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제도 개선과 함께 사회 구성원 모두의 안전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일하고 생활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을 듣고 궁금했던 점 Q&A를 통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질문은요. 우리나라 산업재해 발생률이 선진국보다 2배 이상 가량 높다고 이렇게 강연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네, 최근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 산업 안전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이라든가 OECD 기준 대비도 굉장히 높은 산업 재해율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 산업 구조의 차이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중화학 공업의 비중이 높고 건설업 비중이 굉장히 높은 그런 나라, 국가입니다. 압도적으로 높은 산업 재해가 발생하는 곳이 건설업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안전 문화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한국 사람은 좀 급하다고 하잖아요. 좀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가지고요. 좀 제대로 하면서 빨리빨리 하면 좀 좋은 건데 그렇지 않고 이런 산업 안전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취약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19세기부터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발달을 했습니다. 제로 액시던트입니다. 즉 사고를 0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화가 굉장히 뿌리 박혀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즉 어떤 리스크가 예상이 되면 아예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이고 당연하게 해야지 되는 절차라고 그들은 여기고 있는데요. 또 법적 처벌 수준도 이러한 이 안전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국 같은 곳은 기업 과실치사죄가 있어서요. 안전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기업 자체를 법인으로서 기소를 할 수가 있고요. 무제한 벌금이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아직 처벌 수준이나 적용 범위에서는요, 한계가 있어서 좀 시급히 이러한 제도적인 뒷받침도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안전 투자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선진
각국에 있는 기업들은요, 안전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을 하고 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여전히 안전을 생산성을 저해야 하는 비용으로 보는 시각이 남아 있어서요, 충분한 안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이런 사고 유형은 어떤 것이 있을까 궁금한데요. 우리나라의 작년도에 2024년도에만 14만 건이 넘는 어떤 산업재해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에 390건이 넘는 사고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을 텐데요. 유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14만 건 중에 산업재해 유형이 굉장히 다양한데 크게 5가지 정도로 오늘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떨어짐, 낙상, 떨어짐 사고입니다. 네. 전체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28%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떨어짐 사고입니다. 건설 현장에서는요, 추락 사고가 대표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외벽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안전대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하다가 15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기도 했고요.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무래도 안전대를 미착용했다라고 하는 것이긴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안전교육 부족 그리고 작업 절차 미준수가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제조업 같은 경우에서는요, 끼임 사고입니다. 전체 사망사고의 17%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는 주로 기계나 장비의 신체 일부가 끼어서 발생하는 사고를 의미를 하죠. 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는요, 프레스 기계 점검을 하던 중에 안전장치를 해지한 상태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끼임 사고의 특징은 한순간의 방심이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것인데요. 기계 점검이나 청소를 위해 안전장치를 일시적으로 해제하고 작업하다가 기계가 갑자기 작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대부분 발생합니다. 이는 잠금 표시 시스템과 같은 안전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면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인재사고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세 번째는 이제 부딪힘 사고입니다. 부딪힘 사고는요, 전체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로 중장비나 운반기구에 부딪혀서 날아오는 물체에 맞아서 발생하고는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덤프트럭이나 굴삭기에 부딪히는 사고, 그리고 공장에서 지게차에 이렇게 치이는 사고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작업장 내에서는 지게차 같은 것들에 속도 제한을 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15km 제한, 20km 제한이 있는데 대부분 잘 지켜지지 않고 좀 과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니다가 그런 중장비 기계들과 부딪히는 경우에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한 물류센터에서는요, 지게차 운전자가 후진을 하다가 사각지대에 있던 작업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가지고요, 충돌하면서 사망사고가 생기는 사고가 있었기도 했고요. 네 번째는 폭발 및 화재 사고입니다. 이 발생 빈도는 굉장히 낮아요. 근데 하지만 이 폭발과 화재를 한 번 발생하면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만드는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화학 공장이나 정유 시설에서 주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연성 물질의 누출이나 정전기, 용접 작업 등이 점화원, 즉 불꽃이 튀어서요, 폭발이나 화재가 일어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화학 공장에서는 배관 용접을 하다가 가연성 가스가 누출되면서 폭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사전에 가스 농도 측정과 화기 작업할 때 허가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였었는데 참 안타까운 사고였었고요. 마지막으로 중동 및 질식 사고입니다. 가끔 어떤 맨홀에 들어갔던 어떤 작업자가 질식을 했다 이런 이제 뉴스가 가끔 이제 들려오기는 하는데요. 밀폐 공간에서 주로 이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하수 처리장의 맨홀이라든지 선박의 화물차 그리고 저장 탱크 내부 등에서 작업할 때에 산소 부족이나 유독가스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가 바로 이러한 중동 및 질식 사고인데요.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밀폐 공간 작업 시에 산소 농도 측정과 환기 장비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거나 부주의한 경우에 이러한 사고가 발생이 되곤 합니다. 제가 교수님의 답변을 듣다 보니까 길을 가면 이렇게 건설 현장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저 같은 일반 시민이 이런 안전사고, 산업안전사고를 발생한다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될지 그리고 신고 후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계속 안전사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런 안전사고는 전부 가까이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냥 일상적인 사무실 같은 곳에서 미끄러짐 사고, 떨어짐 사고 많이 발생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즉각적인 사고가 아니라 좀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이는데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위험 요소가 보이는데 당장 사고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럴 경우에는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고용노동부에요, 고객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요, 전화번호가 있는데 1350번이 있거든요. 1350번인데요. 여기에 전화를 거셔서 신고를 하시면 우리 근로자들이 일을 하면서 위험한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신고를 하면 그쪽에서 점검을 나가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있는 고객 상담 센터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하나의 이제 방법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전화가 좀 부담된다라고 하시면 홈페이지도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은데요. 긴급사항이라면 이렇게 전화로 바로바로 신고를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나 정황이나 증거 같은 것들이 있다면 온라인으로 상세히 신고하시는 것도 이제 어떤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이슈를 보면 대기업에 관련된 이슈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5명 미만의 이런 소규모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발생을 해도 이 피해 보상을 혹시 못 받게 될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5인을 넘는 5인 이상 그런 기업들에게 해당이 되는 법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인원이 좀 적은 1명, 2명, 3명인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나는 어떤 산업 안전관련 보호를 받지 못하나? 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자체에는 해당이 안 되는 사업장이긴 합니다만 저희 우리나라에는 그 법만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소규모 사업장 분들은 좀 걱정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말고도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산업안전보건법은 규모에 관계없이 단 1인 기업 일을 하더라도요, 우리 산업안전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게 됩니다. 산업재해 보상 보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즉, 누군가가 사업을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 직원이 1명이라도 있다라고 하면은 산업 안전 관련된 어떤 보험은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 직원에게 단 1명 있는 직원에게 산업 안전 재해 관련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이 보험에서 다 처리가 되도록은 법으로는 다 보호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고 발생 시 치료비나 휴업급여 그리고 장애급여 등을 다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은 조직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내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인데요. 근로감독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한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사업장 규모 관계없이 안전보건 의무 위반 사항은요,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점검하고 개선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노동조합이라든지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는 것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요. 개인이 사업자와 직접 대화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잖아요. 이럴 때에는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나의 안전,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강연부터 Q&A까지 이번 시간은 산업안전 현실과 과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